오늘 연주하실 공명은 영화 여인의 향기 OST와 리베로 탱고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정말 오늘 50일 만에 이렇게 두 발을 딛고 기부스를 풀고 올라섰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주제가 도전은 행복이다, 행복은 도전이다인데 제가 50일간 도전을 많이 했습니다. 오픈캐스트라는 전 세계 인류 중에 최초로 개발된 신형 기부스 생체 실험을 겁도 없이 제가 2주간 성공리에 했고, 서울까지 800km를 엠발 기부스 상태로 반자율주행 차량을 성능 테스트도 할 겸 제가 겁없이 또 운전도 해서 성공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도전이고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주인공으로 오시는 박시호 이사장님은 예전에 우리나라가 IMF 때 너무 어려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97년, 98년. 그때 예금보험공사 특별조사부장 책임자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금융기관의 모든 부실을 칼같이 다 정리하고 털어내는데 실무 책임자를 했고, 정리공사 사장님도 하셨고, 여러 간직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우체국 보험관리공단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지금은 자유롭게, 영원히 자유롭게 퇴직 후에 인생 이모작을 아주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사진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김중만 사진 작가와 친구라서 그분에게 직접 사사를 하셔서 대한민국에서 꽃사진의 제1인자로 전문 사진 작가 반열에 올라가 계시고, 여행도 수시로 하셔서 여행기도 쓰시고, 무엇보다도 지난 10년 이상 매일 아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이 믿기 힘들겠지만 새벽 5시에 기상해서 2시간 정도 작업을 해서 어떤 누구도 도와주는 조력자가 없습니다. 컴퓨터만 도와주는 조력자입니다. 당신 혼자서 직접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음악도 그 용량에 맞게끔 넣고 해서 처음에 한 7, 8년간은 500명한테만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운이 좋은 500명한테만 그거를 보내시다가 지금은 플러스 500명을 늘려서 1000분 이내의 분들에게 행복편지라는 편지를 아침마다 월화수목금 365일 10년째 보내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울림이 있어서 그 편지가 또 포워딩되고 포워딩돼서 적어도 하루에 10만 명 이상이 그거를 읽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세상 공술의 공서구고 금방 왔다 금방 가는 물거품 같지만은 살아감에 있어서 자기 옆에 누가 있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옆에 누가 있는가. 정말 그게 중요한데 자기 하기 나름 따라서 좋은 분들이 옆에 설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고 진취적이고 열정이 넘치는 사람 옆에 여러분이 서 있으면 저절로 행복 바이러스가 감염되어서 자기도 행복해지고, 매일 무슨 일만 터지면 나라 욕하고 대통령 욕하고 남 비난하고 자기 못 살고 실패한 것을 모든 것을 제도 탓, 대통령 탓으로 돌리고 욕만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도 불행해집니다. 나라가 지금 무지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대권 후보들이 먹고 사는 문제 갖고 저렇게 그러고, 얼마 전에 필리핀도 우리 상식으로 보면은 그 시기한 그런 사람들이 나라가 어려우니까 국민이 그런 사람한테 성부를 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남욕하지 말고 각자 도생의 정신으로 행복한 분 옆에서 배우고 듣고 해서 마음으로나마 좀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다스리면서 행복하게 하는 그런 날들이 이어지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행복 여정으로 박 이사장님을 모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시호입니다. 파워포인트 이 화면 연결이 되는구나. 너무 과찬에 인사 소개를 받아가지고 1시간 반 정도 얼마나 행복을 전해야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서울서 부산으로 내려오면서 과연 부산 여기 뭐 직원들 있고 대부분 이제 부산 시민들이 많이 계신데 부산 시민들에게 어떻게 행복을 전해야 할 것이냐 하는 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사는 이유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예.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게 저절로 오는 게 아니고 도전을 하는 사람한테만 행복이 온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다 도전하는 삶이죠. 제가 손녀가 있는데 손녀가 처음에 첫 발을 디디면서 걸을 때 우리 식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손녀까지 막 전부 너무 감격했죠. 너무 좋죠. 여러분들도 뭐 아들, 딸, 손녀, 손자, 손녀 계시겠지만은 우리 아이가 첫 발을 내디딜 때의 그 행복, 본인이 그것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두려워서 첫 발을 못 뛰잖아요. 거의 모든 애들이 그냥 주저앉고 그런데 첫 발을 내디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신 있게 10m, 20m 걷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모든 게 바로 이런 도전 속에서 행복을 찾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너무나 기분이 좋은 게 이 부산 법원이 뭐 법원계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 공직사회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혁신. 그동안의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공직기관들 이런 데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 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국민들이 그냥 답답해하고 원통해하고 막 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산법원만은 지금 가장 일반 기업보다도 더 막 혁신의 발을 내딛고 있는 거죠. 그것을 전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바라보고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산 법원이 그동안 무엇을 했나 하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아는 거 외에도 실질적으로 직원들은 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겠죠. 제가 보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스마트 법정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작년에 이어 올해 이제 곧 아마 다음 기 정도면 아마 끝나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와서 이런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누구도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강의를 하는데 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강의를 한번 들으려면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한 6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그런데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부산 법원에서 3월부터 지금 6월까지 공짜로 교양 강좌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일반 대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강사를 초빙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좋은 강사를 찾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데 머나먼 부산까지 수도 없이 좋은 강사들이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산 사람들은 누구나 여기에 와서 공짜로 들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자체만 하더라도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그것을 부산 법원에서 하고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뭐 내년에도 하고 앞으로 이제 계속 하겠죠. 그것 자체가 큰 변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공직사회에서 가장 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곳이 바로 법원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특성상 뭐 또 직원들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그 일하는 관습, 관례 뭐 이런 것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은 뭐 핀잔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욕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것을 보면은 야, 참 부산법원이 많이 변해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뭐 전국에 있는 법원에서 부산법원을 보고 베끼고 막 따라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변하지 않고서는 따로 할 수가 없어요. 사고방식이 바뀌고 기관장의 사고방식이 바뀌고 직원들이 사고방식이 바뀌고 그래야만 되는 거지. 그것이 안 돼가지고는 따로 해서 흉내낼 수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값어치 있는 일은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예술법원, 지금 뭐 법정이나 복도에 아름다운 작품들이 막 걸려 있잖아요.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부산법원에다 제 꽃사진을 기증을 해서 몇 개가 걸려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좋은 작가들이 내 작품을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법원에다가 기증을 해서 예술 법정도 만들고 사무실 복도에다가 법원을 만들고 마치 갤러리에 와서 우리가 작품을 구경하듯이 이렇게 꾸미는, 그동안은 우리나라에는 이런 법정이 없었죠. 이런 법원이 없었고. 그런데 강민구 법원장께서 이것을 한번 해보자. 우리 사회에 한번 새로운 법원을 만들어보자. 새로운 법정을 만들자 하는 걸 가지고 예술인들 뭐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고 후원을 해달라, 기증을 해달라 해가지고 이것을 만든 것 자체, 이것도 도전이죠. 뭐든지 아무것도 없었던, 그리고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것을 새로 시작한다는 것 자체는 모험인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지, 또 직원들의 반응은 어떨지, 때에 따라서는 뭐 시기 질투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을 꿋꿋이 용기와 배짱과 신념을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 그게 바로 우리 사회의 리더들이 필요한 자질인 거죠. 그 외에도 전 직원들과 차담 대화, 직접 법원장이 차를 끓여서 직원들한테 대접을 하면서, 저도 기관장을 했지만은 직원들이 기관장을 만나기를 아주 싫어해요. 괜히 혼이나 나지 않을까, 불편하고 뭔지. 그래서 저도 처음에 기관장이 되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려고 복도에 나오는 순간 엘리베이터 앞에서 있던 직원들이 다 도망가요. 그냥 물살이 쫙 갈라지듯이 저 사람하고 마주치면 싫다. 그런데 조금 이따 저도 설명을 하겠지만은 어떠한 기관장이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직원들과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그래서 무슨 얘기든지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소통의 장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것을 여기 법원장님께서는 누구나 각자 장기가 있거든요. 그 장기를 잘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긴 하지만, 법원장님은 여러 가지 장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차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대가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차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맛있는 차 끓여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니까 직원들이 법원장실, 기관장실을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일부 간부 몇 명만 와서 회의하고 상의하고 보고하고 그러는 거지, 전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상한 뜬 소문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전 직원을 한 명 한 명 같이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소통을 한다는 것 자체. 그 외에 또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부산 법원 통신을 만들어서 계속 그 교재용으로도 쓸 수 있게 하고,
직원들이 읽으면은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하고, 특히 지금 사회에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사회로 바뀌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배우고 살아왔던 게 아날로그식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미 세상은 디지털로 바뀌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전혀 다른 세상이거든요. 그 전혀 다른 세상을 법원에서 IT화를 해가지고 전 직원을, 옛날에는 뭐 필요하면 전화 걸어서 잠깐 와라 뭐 하라 뭐 하던 것 자체가, 지금의 좋은 회사들, 잘 나가는 회사들은 그런 회의, 그런 연락 전혀 없습니다. IT로 모든 게 연락이 다 되고, 시간 약속, 그리고 뭐 기업들이면 거래처 관리, 고객 관리, 이런 모든 것을 IT로 하거든요. 그것을 공무원 사회에서 이것을 도입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획기적인 일이죠. 네. 법원장님께 그러면 박수 한번. 네. 제가 이런 것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느냐? 옛날에는 신문 방송에 나와야만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네 하고 알잖아요. 뭐 신문 방송에 안 나오면 그것은 다 거짓말이고, 신문 방송에 나오면 설령 거짓말도 진실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신문 방송에 안 나와도 인터넷이라는 거, 스마트폰이라는 거, 그것만 보고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외국은 어떻고, 우리는 어떻고, 부산법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도 신문 방송에서 못 봤지만은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일을 하더라 하는 것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거죠. 여기에 젊은 분들 뭐 가끔 눈에 띄고, 대부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은 디지털로 바뀌었기 때문에 디지털 공부를 해야 된다. 스마트폰 가지고 단순히 전화만 걸고 문자만 보내고 무슨 뭐 카카오톡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여행도 갈 수 있고, 비행기표 예약도 할 수 있고, 호텔도 예약을 할 수 있고,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사진을 찍으러 최근에 이제 런던을 한 달 전에 가 있었는데,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영어를 전혀 안 해도 제가 가고 싶은 데 다 갈 수 있고, 비행기 그거 가지고 탈 수 있고, 식당, 호텔 다 그거로 다 되거든요. 사진 찍고 싶은 장소, 지하철, 버스,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다 할 수 있는, 지금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런 세상을 여기 계시는 분들도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도전이다. 여기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지털로 바뀐 세상에 도전을 해라.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지 말고 이 나이에 나도 할 수 있다 하는 걸 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은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너무 행복해집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여기 공무원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은 내용을 갖고도 왔지만은, 여기에 오신 부산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그 내용을 말하고 싶어서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제가 미국계 금융기관에서 한 3년 근무를 했어요. 아까 법원장님께서 소개한 것처럼 우리나라 IMF 외환 위기를 제가 부실금융기관, 부실기관을 다 조사하고 다 정리를 한 후에, 그때 사회적으로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우리나라가 금융 서비스, 금융기관장들, 금융 서비스를 하는 직원들이 전혀 옛날식 사고방식과 옛날식 행동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IMF 사태가 일어난 거다. 그래서 앞으로 금융기관 기관장들은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 외국 기관장, 또 외국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정리금융공사 사장을 사표를 내고 미국 금융기관에 취직을 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할 줄 아느냐? 영어도 못하죠. 미국에 대해서 아느냐? 미국에 대해서도 모르죠. 그렇지만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나는 영어도 못한다.
그런데 내가 이 회사에 꼭 와야 될 이유는 내가 3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3년 후에는 내가 전 세계를 여행 다니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3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이 우수한 나라라고 하고 경영도 잘한다, 뭐 미국을 배워라 그러는데 얼마나 미국이 우수한 나라인지 내가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은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내가 여기에 와서 3년 동안 배우겠다. 그래가지고 미국 회사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그냥 생각나는 거 몇 가지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지금 뭐 법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 사회는 서열에 의해서 좌석이 정해져 있어요. 제일 가운데 제일 좋은 자리는 예를 들어서 법원장이 앉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수석부장판사가 앉아야 되고, 뭐가 앉고 해가지고 본인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서열에 의해서 좌석을 앉게 되죠. 그런데 제가 미국계 금융기관에 가서 첫 번째 이사회를 하는 날에 이사회 회장에 들어갔습니다. 회의장에. 그런데 명패도 없고 좌석 배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에, 공직사회에서 그거에 익숙하던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되지? 그래서 담당하는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내 자리가 어디야? 그랬더니 편하신 대로 앉으세요. 만약에 법원에서 회의를 하는데 법원장이 야, 나 어디에 앉아야지 돼? 그러는데 담당 직원이 편하신 대로 앉으세요. 그 직원 잘리겠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편한 대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각자 자기가 편한 대로 앉는 거예요. 아무 자리나. 법원장이라고 꼭 가운데 앉아서 사회를 봐야 되느냐? 그리고 훈시를 해야 되느냐? 법원장이 좀 옆에 앉는다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리고 나서 미국계 사장이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회의실의 제일 구석 자리, 우리 같으면 속기하는 직원이 앉는 자리 정도에 딱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즉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받은 그 충격, 야, 미국이라는 데가 바로 이런 거구나. 그리고 우리는 회의를 하면은 비서들이 차 잔을 들고 와서 차를 쫙, 그것도 서열에 의해서 차 잔을 이렇게 놓고 가요. 그 서열대로 안 하면 그 비서는 또 쫓겨나. 그런데 이 회사에는 찻잔을 배달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상하다. 이게 회의가 시작한 지 꽤 됐는데 왜 아직도 차를 안 갖고 오지? 그러고 보니까 책상 가운데에 우리 말하는 음료수 캔 있잖아요. 깡통 캔. 그게 놓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먹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그거 가지고 그냥 먹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것은 아주 실리적이더라. 우리는 무슨 뭐 예의를 따지고 뭘 하고 뭐 하고 하면서 나를 조금 대접 안 해주면 서운하고, 그런데 그게 과연 내가 권위가 있다는 거하고 권위주의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내가 권위적으로 산다고 해서 일이 효율적으로 되고 그 회사가 좋은 회사가 되느냐? 그건 아닌 거죠. 일은 효율적으로 하면서, 여기에서 뭐 이걸 다 설명하다가 내일까지 설명해야 되겠어서 그냥 하나만 하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능력대로, 실력이 있는 사람은 봉급을 많이 주고 실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나가라고 공고를 해요. 우리 사회는 먼저 들어온 사람이 선배라고 봉급을 더 받아야 되고,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나이 어리다고 일도 잘하는데 이 친구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진급도 안 시키고 봉급도 적게 주고, 그러니 누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누가 열심히 회사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대우를 해줘야죠. 그리고 일을 못하는 사람은 아웃시켜야죠. 그게 사회입니다. 그게 사회고 그게 기업이고, 여기에서 제가 철저히 미국이라는 사회가 이런 사회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거 너무 많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사진. 어떤 사진이냐? 바로 이겁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이 펼쳐질 때 오바마 대통령은 저 한쪽 구석에서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여기 군복 입은 사람 자리, 거기가 대통령이 앉아야 할 자리인데 이 사람이 작전을 지금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합동특수부 부사령관이죠. 뭐 서열상으로 따지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무슨 국방부 장관도 아니고 육군참모총장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작전을 지휘하고 있고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 사람보다 다 높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지금 지휘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실권자고. 이 사람이 지휘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옆자리에 쭈그리 앉아서 작전을 지시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대통령이 가운데 앉아서 작전도 모르면서 야 이래야 되지 않아? 저래야 되지 않아? 하고 막 훈수를 두죠. 그렇게 되는 순간 이 작전은 망하는 겁니다. 이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이 부사령관이죠. 이 부사령관이 작전을 하게 모든 사람들은 옆에서 조용히 앉아 지켜보기만 하는 거죠. 우리 사회가 바로 이렇게 돼야만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고 발전된 사회가 되고 새로운 한국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위의식이라는 딱 하나 가지고 내가 대통령이니까 가운데 앉아야지, 내가 기관장이니까 가운데 앉아야지, 나보다 얕은 애는 저 끝에 앉아야지. 그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 그거 자체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본인 스스로를 병들게 하는 거죠.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 내가 할아버지고 내가 아버지니까 내 자식을 아니면 내 손자를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 사고방식을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40년 전, 50년 전 아니면 뭐 30년 전에 배운 아날로그식 사고방식 하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학문을 배운 애한테 막 가르치려고 해요. 내가 30년 전, 40년 전에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해야지. 나도 나의 부모로부터 그렇게 받았는데 그렇게 해야지.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 한번 답을 해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언제 태어났는지 아시는 분? 오, 계시네. 해. 예, 바로 이겁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은 그 순간에 답이 다 나와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은 지금부터 머리를 쓰기 시작해요. 이게 언제지? 내가 옛날에 듣긴 들은 것 같은데, 배운 것 같은데. 우리의 머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스마트폰 속에는 우리의 머리에 수백 배, 수천 배의 지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은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그것을 내 기준으로 나는 배운 거 학문, 여기에 뭐 법원장님을 비롯해서 판사님도 계시고 직원들도 계시지만은 옛날에 대학교 때 열심히 공부 한 거 가지고 고시에 합격을 해서 그걸 가지고 평생 울고 먹으려고 하면은 도둑놈이죠, 도둑놈. 공부를 안 하고 옛날 배운 거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배운 거 하나 가지고 내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거 가지고 자랑만 하는. 그런데 이미 그 세상은 바뀌었다는 거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비행기, 호텔, 음식점, 뭐 여행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대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내일 당장 미국 여행 가라. 가실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겁이 나죠. 우선은 얼마나 두려워요. 영어도 못하지, 뭐 비행기표는 어떻게 끊는지도 모르지, 비행기는 어떻게 타야 되지, 뭐 미국에 도착해서 어떡하지, 막 그 고민 때문에.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것을 도전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왜 유명한 사람이 됐느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제가 아까 얘기한 우리나라 우체국 금융을 제가 총괄하는 이사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공무원들, 공직자들이 스마트 경영을 못한다. 스마트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을 방송에서 촬영을 해서 1시간짜리 방송을 만들어라. 그래서 영광스럽게 제가 1시간짜리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 자랑 1시간짜리 방송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한 1, 2분짜리만 잠깐 제가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스마트폰이 어렵다는 분들, 쏟아지는 어플을 따라잡기 힘들다는 분들, 더 이상 걱정 마시라.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서 출발! 고수에게 물어봐 스마트 라이프. 그 첫 번째 주인공이 이곳에 있다는데. 마이크 테스트. 예, 스마트폰 고수를 찾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다들 아실 텐데 저희 회사에서 가장 연세 드신 분이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스마트폰의 달인이세요? 아, 예. 제가 스마트폰의 달인 박시호입니다. 고수에게 물어봐. 그 첫 번째 주인공 박시호 씨. 스마트폰의 고수라 불리는 이분 박시호 이사장. 오가는 직원들의 이름을 꿰는 것은 물론 직원 자녀의 이름까지 줄줄이 외운다는데. 인턴을 4월부터 했지. 그가 직원들과 가족처럼 허물없이 지낼 수 있는 결정적 이유. 그 노하우는 바로 여기요 스마트폰과 스마트 기기들 덕분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통한 행복 경영을 하고 있는데 사진을 같이 찍으면서 처음에 왔을 때는 얼굴이 굳어 있고 뭔가 불안하고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얼굴이 이제 풀리고 그러면서 사진을 이렇게 찍다 보면은 현장하고 직원들하고의 벽이 없어지니까 순식간에 그의 방인 스튜디오로 멋지게 변신. 조명까지 준비 완료되면 촬영 스타트. 잠깐만 이빨 2개 정도 하나 너 기분 직접 포즈까지 잡아주며 사진 촬영에 임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그가 직원들과 소통하는 경로입니다. 올라가고 자 특히 신입 직원들이나 그렇지. 오랫동안 휴직을 했던 직원들을 불러 태블릿 PC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오고 가는 대화 속에 기관장과 직원들의 벽이 허물어진다는 것. 그렇게 찍은 사진은 모두 이곳에 걸려있다. 직원 모두가 그에겐 멋진 사진 모델이 되는 셈. 이렇게 찍은 사진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직원들의 휴대폰으로 전송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가 직원들과 소통하는 노하우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사진을 통해서 직원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했느냐 하는 내용만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법원장님이 특기인 차를 가지고 직원들과 차담 대화를 하는 것처럼 저는 사진을 찍으니까 사진을 통한 행복 경영을 하자. 그래서 직원들을 한 명 한 명 불러서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은 기관장실을 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혼내키러 나를 불렀나 해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앉혀놓고 제가 왜 사진을 통해서 하느냐? 그것은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불러서 야, 너 회사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해봐. 뭐 문제점 있으면 얘기해봐. 아무도 얘기 안 하죠. 아, 좋습니다. 뭐 회사 좋습니다. 뭐 출근하는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다 좋다고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사진을 찍으면서 회사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우선 집은 어디야? 결혼은 했어? 애는? 그러면서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진을 처음에는 찍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조금 지나면은 둘이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연애 결혼했어? 중매 결혼했어? 연애 결혼? 그럼 키스는 언제 했는데? 막 이렇게 막 해 나가면은 그때부터 막 얼굴이 확 피기 시작하죠. 그렇게 한 20분 내지 30분간 사진을 찍고 그 찍은 사진을 선물로 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다음날 복도에서 만나면은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제가 얘를 딱 보는 순간 얘 결혼했지? 애가 초등학교 5학년 다닌다고 그랬지? 연애 결혼해서 키스는 언제 했다고 그랬지? 이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했으니까 너무 편한 거죠. 그래서 반가워서 야, 오늘 버스 타고 오는데 불편하지 않았어? 힘들지 않았어?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시간 걸리지 않아? 자기를 알아준다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죠. 그동안의 기관장들은 저 친구가 이름이 뭔지 무슨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전혀 모르는데 저는 다 알잖아요. 자기 집까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공기업은 경영평가라고 1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평가를 해요. 그 기업이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공기업으로 3년 동안 연속 우수기업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이런 일은 3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평가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평가 점수에 의해서 인센티브 보너스가 나와요. 제가 가기 전에 우리 회사가 한 60% 정도 인센티브 보너스를 받았는데 제가 가서 우수기업으로 평가를 받으니까 183%를 받았어요. 쉽게 말해서 직원들의 연봉 중에서 보너스 부분이 3배가 오른 거죠. 3배라는 것은 몇백만 원이 오른 거거든요. 이게 바로 행복 경영인 거죠. 직원들과 기관장, 또 직원과 직원들 간의 벽을 허무른 거. 아까 사진을 제가 강당에다 쫙 붙여서 직원이 저희들도 많아가지고 한 군데 다 못 붙였죠. 여러 나눠서 붙였는데 거기가 관광 코스예요. 자기 친구들, 뭐 고객들 뭐 오면은 전부 강당에 데리고 가서 여기 내 얼굴 여기 있다고. 거기에다 이름까지 다 썼거든요. 본인들이. 그랬더니 직원들이 많으면 직원들 간에 서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 친구가 이름이 뭐였구나. 생각보다 사진 잘 나왔네. 이 사람은 주름이 많았었는데 주름도 안 보이네. 뭐 이러면서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사진을 많이 찍어서 제가 그동안 한 10,000여 명을 찍었거든요, 사진을. 그래서 사진을 찍는 노하우,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나이를 들면서 특히 여자들은 카메라를 갖다 대면 나 주름살 나와 뭐해 가지고 다 도망가기 싫다고. 우리가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으면 이쁘게 나온 사진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 다 싫다고 그래. 왜 그러느냐? 사진을 찍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는 법을 잠깐 얘기를 할 테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사진을 찍으세요. 사진은 우리가 모든 게 직선이라는 것은 경직된 모습으로 보이죠. 곡선은 아름답게 보이고.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는 직선으로 사진을 찍지 말아라. 곡선으로 사진을 찍어라. 예를 들어서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으려니까 의자를 놓고 사람들이 자세가 다
이러고 찍거든요. 그러니까 이쁘게 나올 리가 없죠. 자, 이렇게 하면은 자세가 직선이죠. 입도 꽉 다물으니까 입도 직선이죠. 모든 게 경직돼 있어 보이죠. 더군다나 이렇게 앉게 되면 턱이 앞으로 나오고 이마가 뒤로 가게 돼요. 이렇게 앉게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사진관에서 나 사진 찍으면 사진이 안 나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곡선을 만들어라. 어떻게 곡선을 만들 것이냐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찍지 말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곡선이잖아요. 곡선. 이 직선을 이렇게 곡선을 만들고, 고개도 이렇게 하지 말고 살짝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입도 싹 웃으면은 입이 동그랗게 되잖아요. 이게 다 곡선입니다. 그러면은 내 사진은 이뻐지는 거죠. 그리고 이마가 반드시 턱보다 앞으로 나와야지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꼴보기 싫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새로운 사람 서로 만나가지고 아주 자기가 잘났다고 아주 권위적으로 사는 사람, 서로 명함 주고 인사하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아주 제일 꼴보기 싫어요. 의뢰 나이 드신 분이나 사회에서 조금 자기가 좀 폼 좀 잡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악수를 할 때 꼭 이렇게 하고 악수를 해요. 전에 제가 아주 유명한 누구라고 하면 다 아는 사람인데, 그분이랑 여행을 같이 갔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사진을 찍어달래. 백두산을 갔었거든요, 같이. 그러면은 백두산을 배경으로 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찍잖아요. 그 사람은 폼생 폼사로 사는 유명한 장관 출신인데, 그분은 사진을 찍는데 어떻게 찍느냐? 이러고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사진을 찍는데 카메라를 쳐다보지도 않아. 그냥 이렇게. 그리고 사진을 찍었는데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도 모르죠. 카메라를 안 쳐다보고 있으니까. 사진 찍었습니다. 어느새 찍었지? 다시 찍어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상대방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반드시 이마가 턱보다 앞으로 나와라. 그래야지 사진은 이쁘다. 사회생활을 할 때도 반드시 이마를 앞으로. 자, 그러면 도전에는 나이가 없다. 여기 오늘 부산 시민들 중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올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나이가 많은데 이 나이에 뭘 내가 하면서 자꾸 뒤로 빠지고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보시고, 그리고 나도 한번 도전을 해볼까? 나도 한번 생각을 바꿔볼까?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시 집안에 대통령이 2명이 됐잖아요. 아버지 부시와 아들 부시. 여기는 제가 하는 아버지 부시죠. 아버지 부시는 1924년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93이죠. 미국 나이로는 92. 이 아버지 부시가 우선은 동영상을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아버지 부시가 해군 장교 출신이죠. 해군 장교 출신인데 태평양 전쟁 때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일본군의 공격에 의해 가지고 격추가 돼서 처음으로 낙하산으로 뛰어내려서 태평양
바다로 또 뛰어내려서 살았죠. 그리고 나서 70세 되는 생일날 내가 스카이 점프, 이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거죠. 내가 스카이 점프에 도전을 해보겠다. 나이 70에 처음으로 스카이 점프를 도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5년마다 계속, 지금 본 영상은 90세 때 2014년도에 뛰어내린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70세, 75세, 80세 이렇게 되니까 80세 뛰어내리고 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80세가 뛰어내리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90세가 될 때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고 기자가 물어봤더니 이 부시 대통령이 그 나이에 내가 뛰어내릴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85세, 90세에 뛰어내린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마지막에 휠체어로 갔잖아요. 파킨슨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하죠. 걷지도 못하는데 그 높은 저 하늘에서 뛰어내린 거죠. 그래서 저는 궁금합니다. 이 95세 때 이분이 뛰어내릴 건가? 아닌가? 여기에 지금 9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전만 하면은. 이 나이에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하나 하지 말고 도전을 해보자. 그러면은 무언가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무언가 좋아했었던 게 있었지 않습니까? 꿈이 있었고 나도 어른이 되면 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을 텐데 그것을 세상을 살면서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하고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 꿈이 무엇일까? 내가 그것을 죽을 때까지, 지금 우리 뭐 100세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100살까지 그거 한번 해보자. 그렇게 살면 나는 행복해질 것 같다 하는 것을 꿈을 찾아서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해리 리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화가로서 유명해요. 지금은 미국의 샤갈이라고 해서 뭐 돌아가셨지만은 미국의 샤갈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폴란드에서 26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고생하다가 결국 사업에 성공을 해서 76, 76세 때 은퇴를 하고 우리가 말하는 노인정, 그 사람들은 뭐 시니어 클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말하는 노인정에 가서 체스 장기, 우리 말하는 장기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소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갑자기 아니 할아버지 나이가 몇 살인데 왜 이걸 하고 있습니까? 할 일이 얼마든지 많은데 이걸 장기나 두고 바둑이나 두고 시간만 때우려고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이 나이에 내가 뭘 해? 아니 할아버지 정 할 거 없으면 저 미술학원에 가서 그림이라도 그리라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미술을 그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미술학원에 가서. 그리고 나서 77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1살 될 때까지 전시회를 22번씩이나 했죠. 그래서 이 사람 작품이 미국에서는 엄청 유명하고 이 작품이 유명한 갤러리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103살에 돌아가셨는데 103살에 돌아가실 동안 유명한 화가로서 활동을 한 거죠. 두 번째, 그랜마 모제스라는, 여기도 이제 결국은 그림으로 설명을 제가 하려고 하는 건데,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집에서 농사만 짓고 살았었죠. 그림이라는 것은 뭐 알지도 못했었고. 그런데 남편이 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너무 쓸쓸하니까 내 그림이라도 그려볼까? 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분도 79세에 그림을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101살에 돌아가셨는데 엄청난 그림을 그렸죠. 이 작품이 하도 유명해서 미국 우체국에서 이 모제스의 그림으로 우표까지 다 만들었죠. 이렇게 지금 제가 예를 들은 건 뭐 미술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좋아하는 게 있을 거다. 그것을 한번 해보시면 좋다. 가장 인생에 있어서 참 불행하게 사는 게 소비적인 일을 하고 사는 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소비적인 일은 뭐냐? 할 일이 없어서 친구들이랑 밥이나 먹고 술이나 먹고 등산이나 가고 뭐 여행이나 다니고 이건 다 쓰는 일이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일을 하면 재미가 없어요. 사는 재미가 없어요. 가장 행복한 일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된다. 창조적인 일을 해야 된다.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행복이 오는 거지 내가 쓰는 일은 전혀 행복하지가 않다. 10,000원짜리 밥을 먹으나 100,000원짜리 밥을 먹으나 100,000원짜리 매일 먹어봐요. 지겨워지죠. 차라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먹어도 훨씬 더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소비적인 일에 인생을 100세까지 낭비하지 말아라. 생산적인 일을 하자. 그러면 행복해진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생산적인 일을 내 꿈을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람 강봉수 뭐 여기 법원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알죠. 이분이 여러 법원장을 다 거치고 나서 66살 변호사를 하다가 66살에 내가 어렸을 때 꿈은 물리학도가 되는 게 꿈인데 부모님들이 법학 공부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법원에 와서 법원장도 하고 변호사도 했는데 내가 어렸을 때 꿈을 한번 나도 달성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66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이분도 뭐 영어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못하죠. 그리고 나서 올해 73살에 물리학 박사가 된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66세 시작을 해서 73살에 물리학 박사가 돼가지고 이것도 바로 창조적인 일인 거죠. 소비하는 일이 아니라. 김영석 교수, 지금 연세대학교 교수신데 96입니다. 이분도 지금 왕성하게 책도 쓰고 글도 쓰고 강의도 하고 다니는데 이분이 96이니까 뭐 이것저것 다 해봤잖아요. 유명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지금 96이 되실 동안 언제가 가장 전성기고 행복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65서부터 75대가 가장 인생에서 아름답고 좋은 시절이더라. 여기 65은 뭐 더 되시는 분들 있겠지만은 75은 뭐 아마 별로 없으실 겁니다. 65서 75까지가 가장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시기니까 이 행복한 시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야죠. 자, 전부 나이 드신 분들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 젊은이들도 열심히 도전하고 사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친구, 이인재라는 친구, 지금 이제 30살이 조금 넘었는데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고등학교, 대학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미국 외국계 회사에 취직을 해서 금융기관에서 아주 잘 나가는 친구인데 1년 한 2개월 다니다 보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결국 유학을 가고 이 짓을 내가 해야 되느냐? 이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다 해서 1년 2개월 만에 때려치고 인력거를 끄는 일로 직업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삼청동 북촌 이 마을에서 이 친구가 이렇게 인력거를 끌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친구한테 다 바보라고 그러죠. 미쳤다고 그러고
부모 몸은 더 난리를 쳤죠. 이 부모를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부모들이 뭐 난리가 났죠. 내가 너 유학 보내가지고 결국 인력거 끄는 일을 할게. 그런데 본인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하지 않은 그 일을 나는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인력거를 끄는 거였죠. 잠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It might seem crazy what I'm about to say. Sunshine, she's here. You can take a break. I'm a hot air balloon that could go to space. With the air, like I don't care, baby, by the way. Because I'm happy. Clap along if you feel like a room without a roof. Because I'm happy. Clap along if you feel like happiness is the truth. Because I'm happy. Clap along if you know what happiness is to you. Because I'm happy. Clap along if you feel like that's what you want to do. 이 친구가 미국인 친구랑 둘이서 인력거 2개를 중국으로부터 주문을 해가지고 끌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인력거가 20개가 됐고 이 인력거를 끄는 사람이 25명이 됐습니다. 지금은 뭐 꽤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강의 다니고 뭐 너무 유명한 사람이 됐죠. 이 친구가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지금까지 똑같은 일을 했다. 행복하지가 않았겠죠. 지금은 너무 행복해하고 있죠. 인력거 끄는 일 자체가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남이 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행복 아니겠느냐. 여기 법원 공무원들 계시면은 내가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있어도 되지만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분들은 빨리 사표를 내세요. 예. 그 뭐 조금 월급 조금 더 받고 또 뭐 공무원 연금 좀 받고 싶다. 그거 아니면 나는 죽겠다. 그렇게 살 바에는 그냥 빨리 저 세상으로 가시는 게 좋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빨리 그 일을 하세요. 지금 뭐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 이제 뭐 어린 분들도 있지만 50으로 기준을 할 때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적인 일만 하고 살 거냐. 공무원 연금 받는 거 하나 가지고 그냥 맨날 그냥 친구들이랑 밥 먹고 술 먹고 골프 치러 다니고 등산 다니고 행복하겠습니까? 평생 내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빨리 하면 할수록 훨씬 더 행복해진다. 공무원 연금에 연연하지 말고 빨리 그만두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청년모험가 이동진이라는 친구를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너무 수줍음이 많고 너무나 남 앞에서 나서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회의를 느끼게 되기 시작한 거죠. 공부도 못해, 집안이 좋지도 못해, 뭐 남 앞에 나서지도 못해. 이러다가 대학도 못 들어갔죠. 대학도 못 들어가가지고 음식점에서 숯불 피우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내가 결국 평생 이 짓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걸 가지고 3일 만에 내 몸과 마음을 내 뼛속까지 다 바꾸겠다 해서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갔는데도 행복하지가 않더라. 그건 뭐냐? 난 도전해야 되겠다 해서 대학교 때 어떤 선배들이 마라톤 대회를 신청을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무작정 신청을 했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달려본 적이 없는데 3개월 만에 거의 자기는 죽는 줄 알았는데 마라톤 42.195km를 자기가 돌파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내가 마라톤도 뛰었는데 철인 3종 경기 이거 못하겠느냐. 철인 3종 경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수영과 달리기와 그 다음에 자전거 이 3가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수영도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친구가 해서 성공을 하고, 그리고 해병대에 자원 입대를 해서 해병대에서 나와가지고 히말라야 등반 제대하고 그 다음날, 부모들은 미쳤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날 제대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철인 3종 경기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해서는 너무 답답하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상대로 나는 철인 3종 경기를 하겠다 해가지고 울진에서 독도 수영을 하고, 그리고 아마존 정글 222km를 6박 7일 동안 뛰는 거거든요. 혼자 유서 쓰고. 그래서 성공을 하고, 그리고 자전거로 미국을 뉴욕에서부터 LA까지 6,000km를 자전거로 횡단을 했습니다. 하도 이 친구가 하도 도전을 잘한다고 해서 저도 모르는 친구였는데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나 너 좀 만나고 싶다. 너처럼 훌륭한 청년이 있다는 게 나는 너무 부럽다. 그래서 만났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맛있는 밥을 사주면서 얘기를 쭉 들었는데, 만나는 순간 너무나 작은 애가 이거를 할 정도면 뭐 등치도 멋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키도 뭐 한 165 정도? 그리고 왜소하고 다만 운동을 해가지고 이런 데는 좀 울퉁불퉁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눈이 살아있더라. 눈이 너무너무 반짝반짝 빛이 나가지고, 야, 이 친구 참 앞으로 큰일 할 친구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대학을 작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작년에 졸업을 하고 말을 타고 몽골 사막을 달리면서 영화 제작을 했습니다. 영화 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 친구의 평생 어렸을 때부터의 꿈은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자기가 돌아다니는 게 꿈이다. 그래서 지금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습니다. 이 친구의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존 정글 마라톤 완주, 히말라야 고지 등정, 뉴욕에서 LA까지 자전거 횡단. 어린 시절부터 뼛속 깊숙이 박혀있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도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슴 뛰는 일을 찾아 겁없이 달려드는 빛나는 청춘. 만나고 싶은 사람, 도전하는 청년 이동진 씨와 함께합니다. 자, 이 친구가 쉽게 말해서 미국 자전거 횡단을 끝나고 딱 오니까 어느 날 세상이 바뀌어 있더라는 거죠. 젊은이에게 주는 대통령 상을 너 받아라. 그리고 너 도전한 내용을 책으로 쓰자. 그래서 책이 나오고, 아시아나 항공에서 너 우리 항공 CF 모델을 해라. 그래서 CF 모델 해가지고 좀 지났지만은, 아시아나 항공 CF에 나온 애가 바로 얘였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 있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꿈 하나 가지고, 도전 하나 가지고 이 친구는 지금까지 온 거예요. 가난했고, 뭐 공부도 못했고, 그리고 뭐 엄청나게 자기가 등치가 좋고 체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직 도전 정신 하나, 뼛속까지 나를 바꾸겠다는 그 절실함 하나 가지고 이 친구는 성공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또 도전의 자세로 지금 전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에디슨이 전구를 2000번 실패하고 2001번째에 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자들이 그동안 어떻게 2000번 실패할 동안 어떻게 버텼느냐? 그랬더니 에디슨은, 아니 그건 난 실패가 아니다. 진행 과정이지, 그 과정을 거쳐서 2001번째에
전구를 만든 거지 이게 나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도전을 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죠. 실패라는 것은 도전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게 실패죠. 계속 해나가는 것은 도전입니다. 여러분들은 실패를 한 경우가 많은지 아직도 도전을 하고 있는 게 많은지를 생각해 보시고 계속 실패는 하지 마시고 도전만 하세요. 도전만 하시면 어느 날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지금 잘 나가는 기업 중에서 미국의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뭐 젊은이들이 취직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업이죠. 이 페이스북이 여기에 보이는 선 마이크로 시스템이라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무실을, 선 마이크로 시스템은 망했죠. 이것을 인수를 했습니다. 망한 회사의 사무실.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망한 건물이나 망한 사무실은 잘 안 사죠. 그런데 여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간판을 저렇게 붙였습니다. 페이스북 우리가 넘버원이라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페이스북 저 간판 뒤에 마이크로 시스템이 쓰던 이 간판을 그대로 이용을 한 거예요. 앞에는 자기네 회사 로고, 뒤에는 바로 저 지금 보이는 저 뒷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선 마이크로 시스템. 우리 같았으면은 당장 없애버렸겠죠. 그리고 그냥 새로운 간판을 붙였겠죠.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라고 폼잡고는 있지만은 우리도 도전하지 않고 혁신하지 않으면은 선 마이크로 시스템처럼 하루아침에 날아간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매일 도전하고 혁신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걸 볼 때마다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거죠. 자, 인도양에 보면 모리셔스라는 조그만 섬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1500년,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00년 전 얘기죠. 그때 도도새라는 아주 이런 큰 새가 있었습니다. 새는 날개가 있고 날아야 되는데 이 도도새는 너무나 먹을 게 많고 가만히 있어도 뭐 그냥 다 먹을 것밖에 없으니까 편안하게 먹고 놀고 살만 찌고 하다 보니까 날개가 태화가 돼서 날 수가 없어졌죠. 그리고 몸은 너무 크니까 빨리 도망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폴란드 사람들이 여기를 정복하면서 도도새 다 잡아먹어가지고 100년도 안 돼서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날지도 못하고. 제가 여기 있는 법원 공무원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나라에서 주는 월급 설령 일 열심히 안 해도 매달 받고 그냥 오늘 하루 적당히 살다 가면 된다. 바로 도도새입니다. 그게 도도새. 네. 여러분들이 지금 도도새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 개발은 전혀 안 하고 내 혁신은 안 하고 내가 새로운 지금 학문에 대한 공부는 안 하고 내 발전을 위해서는 전혀 노력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와서 그냥 하루 적당히 보내고 그리고 퇴근해서 친구들이랑 술이나 먹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행복할 수도 있지만 곧 후회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도도새와 같은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죠. 김정용 박사가 세계 최초로 B형 간염 백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용화해서 팔아야 되잖아요. 상용화해서 팔아야 되는데 세계 최초의 개발을 했는데 상용화는 미국, 프랑스 다음에 김정용 박사의 제품이 나오게 된 거예요. 왜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는데 상용화는 늦었느냐? 바로 우리나라 공무원들 때문인 겁니다. 최초
최초로 상용화가 하려면은 사용 승인 허가를 보건당국에서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 거죠. 왜 안 해주느냐? 보건당국에 있는 직원들이 이것을 인증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의 공무원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남과 비교를 해서 남은 뭐 한다는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이것을 인증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허가를 안 해주고. 아니 세계에서 이런 일이 없대는데 당신 이거 뭐 말이 돼? 이거 해서 사람 죽이면 어떡해? 이래가지고 문제되면 어떡해? 스스로 보건당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공부를 하고 배워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빨리 인증을 해줄 것이냐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고 외국에서는 없는데 왜 당신이 그걸 미리 나서가지고 이걸 하려고 하냐고 해서 꼬투리만 잡고 허가를 못 해주고 있으니 그리고 나서 미국, 프랑스에서 인증을 해서 비염, 간염 백신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와서 베껴가지고 아 우리나라도 해줘야 되는 거구나 해서 해줘서 세계 3번째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전부 남과 비교를 해서 남은 이러는데 왜 이렇지? 제가 어느 대학교 법대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자 여러분 왜 법대에 왔습니까? 법대에 온 이유를 한번 말해보세요.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아니 법이 좋아서 법 공부를 하고 싶어서 아니면은 뭐 고시 합격하고 싶어서 아니면 좋은 직장을 가고 싶어서 전부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거죠. 아니 얘기 좀 해봐. 왜 대답을 못해? 그랬더니 엄마가 점수 맞춰서 가라고 그래서 여기에 왔어요.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고 얘 점수에 맞춰서 갈 학교가 어딘가? 우선 첫 번째,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게 없나? 그게 안 되면은 경기도는 없나? 그게 안 되면 충청도는 없나? 과는 생각도 안 해요. 애가 뭘 좋아하는지도 생각을 안 해요. 그 점수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서울에 있는 대학은 어느 대학이냐? 그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바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내일이 아니니까. 쉽게 말해서 그것은 민원인의 일이지 그게 왜 내일이야? 국민들은 법원 공무원들이나 공무원들, 일반 공무원들이 말하는 민원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는 소리예요. 민원이라는 것은 다 부정적인 용어거든요. 귀찮게 나한테 와서 뭐 이거 안 되는 거 자꾸 해달라고 그래. 그걸 바로 민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 기업의 고객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고객. 고객이 와서 나를 이거 해달라, 이거 고쳐달라, 저거 해달라 할 때 공무원들은 그것을 긍정적인 자세로 우리 제품을 더 멋있게 만들고 더 좋게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것을 해서 국민들이 아니면 고객들이 좋은 제품을 잘 쓰게 만들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국민으로부터 세금에 의해서 월급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을 귀찮은 민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민원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고객이죠. 고객.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늘 내 위주로만 혹시 살고 있다면은 한번 다시 내 위주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 친구 아주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나뿐인 놈. 나만 생각하는, 내 위주로 나만 생각하는 나뿐인 사람만 생각하는 사람이 나쁜 놈인 거예요. 남의 입장은 일절 생각 안 하고 뭐 네가 죽든 말든 뭐 네가 귀찮건 뭐 하든 그건 내 일이 아니고 나는
내 것만 하면 돼. 나쁜 것만 하면 돼. 그러니까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나만 생각하는 나쁜 놈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것을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것을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리 일을 잘하고 아무리 뭐 해도 제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자기 태도가 좋아야 됩니다. 태도가 좋지 않은 친구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좋아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태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고개 숙이면은 모든 게 만사형통입니다. 자, 세상이 IT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도에 아이폰이 이 세상에 나타났거든요. 이 순간부터 그동안 집이나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가 우리 손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온 겁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아이폰이 탄생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2년 11개월 후에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못 들어오게 하니까. 이거 들어오는 순간 우리나라 기업 다 망한다. 이거 뭐 생산하는 업체 제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은 다 죽는다. 그래서 못 들어오게 막어라. 그래서 못 들어오게 막은 거예요. 이 사이에 다른 나라들은 2년 11개월 동안 엄청나게 발전하고 도망가는데 그 뒤에서 쫓아가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합니까? 이게 나오면서 수도 없이 많은 우리가 옛날에 말하는 투지폰, 휴대폰이라는 거 있잖아요. 휴대폰 회사들이 망했습니다. 모토로라 망했고, 노키아 망했고, 소니 핸드폰 망했고, 삼성, LG만 열심히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 있는 샤오미라는 회사는 우리의 반값으로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쫓아오고 있으니까 지금 3등으로 쫓아오고 있는데 거의 아마 내년쯤이면 2등이 될 것 같아요. 중국에는 이런 회사들이 수백 개 회사들이 이것을 경쟁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경쟁도 못하게 하고 독과점 시켜주고 뭐하고 국민들한테 애국심 불러일으키고 옛날에 조선시대 때 우리가 대원군을 막 욕하잖아요. 세국정책 때문에 망했다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대원군과 무엇가 다른가? 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내 위주의, 나만을 위한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면은 그것은 설령 불법이라고 해도 그게 정당하다고 하고, 남이 하는 것은 뭐 엄청나게 욕을 하고, 요즘에 뭐 일부 몇 법조인이 그냥 나라를 지금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담당을 하고 있을 때는 막 세상 그런 사람들 다 죽일 듯이 난리를 치더니 막상 자기가 변호사가 되니까 나는 예외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엄격한 법 집행, 누구나 예외 없이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까 영국 얘기를 했지만 영국에서 있었던 얘기를 잠깐 하면은, 차가 주차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차가 실수로 지나가다가 그 차를 살짝 부딪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려서 자기 명함에다가, 지금 이 차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연락처도 없으니까 명함에다가 제가 사고를 냈습니다. 나오시면은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하고 명함에다가 써서, 와이퍼 있죠, 윈도우 브러쉬, 거기에다 이렇게 딱 꽂고 이 사람은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를 지나가던 영국인이 그걸 딱 보더니 자기 명함을 꺼내가지고, 내가 증인으로 서줄 겁니다, 이 사람이 다른 소리 하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하고 꽂고 가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엄격한 법 집행인 거죠. 남이 안 보고 있다고 그냥 도망가고 내 일이 아니라고.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엄격하게 당하고 법이 철저히 집행되니까 도망갔다가는 더 큰일이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주차장에 장애인 차, 그 다음에 어린애들을 위한 유모차, 여성용 좌석차, 주차장이 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절대 일반인들은 거기에 주차를 안 합니다. 주차를 했다가는 훨씬 더 손해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국에서 유명한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커튼 뒤에 할머니가 가장 무섭다. 집에서 할머니가 할 일이 없으니까 유리창 밖하고 바깥에 구경하고 있어요. 그때 주차 위반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저 교통 위반하는 차, 그 즉시 할머니가 다 신고를 해버립니다. 본인은 아무도 안 봤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잖아요. 교통 위반하고 뭐 신호 위반하고. 어느 날 그냥 통지서가 옵니다. 물어내라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철저히 국민들이 그것을 철저히 지켜주니까, 법을 지켜주니까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 여기 계시는 국민들도 철저히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또 반드시 남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소고발을 하세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단순히 법관들만, 법을 집행하는 법관들만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시간 관계상 준비한 건 많은데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결국 우리 공무원을 막 신랄하게 비판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해 왔는데, 너무 비판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상은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망합니다. IT 시대가 오면서 갖고 있으면 무조건 망한다. 남의 것을 같이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회사지만, 앞에 우버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냥 넘어왔지만은, 택시 단 한 대도 없으면서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입니다. 호텔 단 하나의 호텔도 없으면서 에어비앤비라는 게 전 세계의 호텔 숙박을 다 할 수 있고,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다 본인이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세계 2위가 되는 겁니다. IT 시대 때는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아날로그식 사고방식 싹 바꾸고, 지금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젊은이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젊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하고 절대 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진 찍으면은 그냥 주름살 나고 입이 환한 것처럼 보이고, 이러니까 대화를 안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도 말이 안 통하니까 대화를 안 하는 거죠. 지금 부산 법원에서 이런 일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은 전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일정이 다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고객 관리, 고객과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다 하는 모든 정보가 다 전 직원이 동시에, 내가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순간 전 직원이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면은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죠. 고객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법원에서도 지금 많은 다른 법원에 비해서 훨씬 더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좀 더 발전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니스에 있는 구겐하임이라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 미술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장소를 바꿔라. 내가 있는 이 장소,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순간,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 이런 모든 것을 다 바꿔라. 그러면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유럽에서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만 있느냐? 우리 장자도 옛날에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장자도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어떻게 우물 밖의 바다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본인 스스로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나는 우물 속에 있는데 우물 바깥에가 뭐 아무리 좋다 뭐 한다 해도 우물 속에 있으니까 알 수도 없고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여름 한철 사는 여름 벌레가 아무리 그 벌레한테 겨울 얘기를 한다고 해서 겨울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시간과 장소를 내 틀 안에 가둬놓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비뚤어진 선비에게 아무리 도를 얘기한다고 한들 그 사람이 생각과 행동과 이게 바꿔지겠느냐? 비뚤어진 사람,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 스스로가 생각과 행동을 바꿔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된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장자는 뭐 우리보다 훨씬 전에 태어난 사람이지만 바로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조금 빨리 진행을 했는데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반드시 이 강의를 들으면서 도전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새로운 세상을 한번 느끼고 배우고, 그리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하는 것을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좀 행복하게 많이 느끼셨어요? 그래서 자기 옆에 누가 서가 있는가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박시호 이사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돼서 질문은 생략하고 1분 스피치로 제가 요약을 합니다. 결국 제가 평소에 주장하던 거하고 일맥상통한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호기심과 탐구심,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자기만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에 자기가 산다면 여러분은 바로 살아있는 예수고 살아있는 부처님이 됩니다. 부처님과 예수님이 저 극락이나 천당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태도, 습관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정말 여러분들 중요하고, 아직도 오만 때만 핑계 대면서 투지폰 쓰고 인간문화재라고 떠드는 분이 계시거나 이 방송을 보는 부산 시민 중에서 아직도 투지폰을 자랑스럽게 떠드는 분이 있으면 정말 당장 내일 뛰어가서 땡빛을 내서라도 슈퍼컴퓨터인 스마트폰을 사서 자식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사진이라도 깍공하고 보내주고 좀 재미있고 즐겁고 생산적으로 삽시다. 언제까지 인간문화재 타령하고 그럴 겁니까? 그런 분들은 KTX나 기차나 비행기도 타지 말고 말 타고 살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런 분이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단 부산 법원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한 달 안에 안 바꾸면 혼을 낸다 그랬기 때문에 계급이 무서워서 다 바꾸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그 책거리 한울림 한마당 어울림 잔치를 해서 강연도 물론 하고 경품도 추천하고, 그리고 오시는 분 저는 다 삼진 어묵 10,000원짜리 세트도 드리고 지하 식당에서 500인분 돼지 수육 저녁 만찬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손에 손잡고 책거리 파티에 많이 오시고, 그 다음 주에는 덤으로 또 미술관 기행 지난번에 못했던 거 김해 크레이 아크 관장 최정은 관장님의 앵콜 공연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3월 달부터 오늘 여기까지 우리 법원 총무과 직원들은 법원장을 잘못 만난 죄로 입에 단내가 솔솔 나면서 왔지만 도전을 했고 이루어냈습니다. 제가 여러분 창원에 오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20쪽 이내로 온라인 레터를 우리 직원들하고 바깥에 있는 법무사회, 변호사회, 조정위원들, 법과대학 교수들한테 다 나누고, 일반 시민들은 네이버 시민 참여단에 삶의 향기에 가면 그대로 업문이 다 올라가는데, 여러분 믿을 수 없죠? 한 해도 안 빠지고 지금 5,000쪽에 육박합니다. 오로지 저 혼자 이거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이미 4,500페이지가 넘어서고 있어요. 3년이면 21세기 난중일기가 완성이 됩니다. 왜? 저는 그게 너무 즐겁고 하는 게 도전이고 그게 행복이기 때문에. 안 읽어보고 우습게 보는 20%가 있더라도 그것을 토시까지 지적해 주면서 읽는 80%의 독자들이 저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이나 다른 법원에서 틀림없이 법원장이 참모진 인력을 혹사해서 대필시킬 거라고 오해하는 사람의 시선이 있지만, 팩트는 저 혼자 도전하고 저 혼자 즐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떠나는 날 그날까지 저는 이 도전을 즐기면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